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장례 절차가 끝나면 여왕은 런던 시내를 돌면서 시민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은 뒤 윈저 성으로 가서 안치됩니다. 런던 조명아 특파원 보도 먼저 보시고 이어서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1시간 전 웨스트민스터 홀 중앙에 안치돼 있던 여왕의 관이 관대에서 내려졌습니다. 관은 영국 해군 142명이 이끄는 장례포차에 실려서 길 건너 장례식 절차가 거행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69년 전 여왕의 대관식이 열렸고 이보다 앞서선 여왕의 결혼식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오늘 여왕의 마지막 행적은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 해리 왕자 등 왕실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버킹엄궁 일대에는 추모객들 100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교통당국이 전망했습니다. 사원 밖에는 여왕의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 미리 자리를 잡으려는 시민들이 며칠 전부터 몰려들었습니다. We've brought with us we have food and drink and some blankets to keep warm and a sleeping bag, but no tent, just in the chair. Although we are not happy, we are content that we are doing our part and doing our duty just as Her Majesty has done for 70 years.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여왕에 대한 참배는 5시간 전에 마감됐습니다. 참배객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한때 여왕의 관 앞에 서기까지 24시간이 넘게 걸렸던 줄서기는 마지막 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So this is exciting for us and really good moment for us to remember everything the war Queen Elizabeth II done for this nation, for this country. 영국은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시내엔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관공서는 물론 주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상점 등도 모두 문을 닫고 70년을 이어온 영국 여왕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런던 조명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조 특파원, 장례식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식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네, 잠시 후 장례식이 공식 마감되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전국에서 2분 동안 묵념이 진행됩니다. 이후 여왕의 관은 사원에서 나와 생전에 거처했던 버킹엄궁을 지나게 됩니다. 여왕이 런던 시내를 돌며 국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동안 런던의 명물인 시계탑, 빅벤은 1분마다 울리고 하이드파크에서는 예포가 쏘아 올려집니다. 지금 런던은 정오를 조금 앞둔 시각인데요. 1시간 후인 오후 1시쯤 여왕의 관은 웅구차로 옮겨져 장지인 윈저성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후 4시부터는 윈저성 내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을 치르고 지하 왕실 납골당으로 내려져 74년을 해로한 남편 필립 공 옆에 영원히 안장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여왕의 장례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국가 행사로 꼽힙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정상과 왕족 등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한 곳에 모인 건데요. 그런 만큼 경호를 위한 까다로운 통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각국 VIP들의 의전을 위한 초대형 외교 대전이 벌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문학대의 연주와 140여 명의 해군 호위 속에 여왕의 관이 장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각국 정상들은 여왕의 관이 도착하기 전 미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맨 앞 첫 번째 줄에는 왕실 가족 23명이, 그 뒤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약 90명의 주요 정상들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200여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과 왕족 500명 등 외빈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장례식 참석에 앞서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일반 조문객과 구분된 발코니에 올라 성호를 긋고 가슴에 손을 올린 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조문록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변함없는 헌신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You were fortunate to have had her for 70 years. We all were. The world's better for her. Thank you.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올레나 젤린스키와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여왕 참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her several times. May Allah bless her in the best place in the heaven.
나루히토 일왕 부부와 스페인 펠리세 6세 등 왕족들도 여왕의 죽음에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는 조문을 위해 웨스터민스터 홀까지 걸어서 이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왕의 장례에 200개 나라의 정상과 왕족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면서 각 나라의 치열한 외교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각국의 개인 의전 차량 대신 버스 이용을 요청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외가 인정된 반면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셔틀버스로 이동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교 행사가 불상사로 얼룩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귀빈 의전에만 300명의 공무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여왕을 참배하지도 못했고 조문록 작성도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됐습니다. 조문 취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정은 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 조문 외교가 핵심인데 주요 국정상들은 다 여왕을 참배하고 조문록 작성도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원래는 윤 대통령도 런던에 도착하며 먼저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를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홀에 안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참배할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일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 또 외교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런던 외곽의 공항에 착륙한 게 어제 오후 이곳 시각으로 오후 3시 반쯤이었고요. 또 6시에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연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자단이 60km를 이동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비행기 착륙 직후 기자들에게 런던의 복잡한 교통 상황 때문에 일정이 변경될 것 같다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현지 상황이 어렵다면 미리 좀 넉넉하게 이동 시간을 잡고 이동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장례식 참석과 조문이 영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조율하고 참석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희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처럼 어제 오후 늦게 도착한 나라의 정상들은 영국 측의 안내에 따라 조문록 작성을 오늘로 미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홀대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영국 측이 공항으로 영접 인사 3명이나 파견했고 또 호송 차량 넉 대를 보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 중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서 걸어가서 조문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미국 대통령과 일왕은 미리 도착해서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못하다 보니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조문록 작성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조문 일정을 영국 측과 명확하게 조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외교당국의 실수인지 영국 측의 외교 결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장례식 참석 뒤에는 미국으로 이동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 얘기하고 일본 쪽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담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일본 매체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반응입니다. 관계 개선을 도모하자는 한국. 네,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성의를 요구하는 일본 사이에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의 형식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회담 직전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영빈관 신축 문제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신축 계획을 알았다는 총리 답변에 민주당은 총리도 몰랐다면 대체 누가 신축을 추진한 거냐고 캐물었고
여당은 국격에 필요한 일이라고 방어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8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영빈관 신축을 알았냐는 질문에 총리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영빈관 신축은 도대체 누가 추진한 거냐며 김건희 여사 지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격에 맞게 영빈관이 필요하고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켰다는데 이렇게 저자세로 뭐 죄졌습니까? 878억. 크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국격에 비해서 저는 많지 않다고. 이 예산의 요구는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 국회에서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죠. 높은 찬성 여론을 근거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심의 지원을 받은 주 의원이 예상과 달리 과반을 겨우 넘겨 당선되면서 윤핵관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비대위원장이었던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 들어온 재선 이용호 의원의 대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인 윤핵관들, 이른바 윤심의 지원을 받은 주 의원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106명의 의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주 의원은 61표로 간신히 과반을 넘겼고 이 의원은 무려 42표를 얻어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9표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추대의 모습을 기대했던 주 원내대표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맞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 당이 건강하게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달라는 그런 뜻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용호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주호영 추대론을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심 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의중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이 의원의 예상 밖 선전에 대해 당내 중진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한마디로 윤핵관에 대한 반발이라고 평가했고 한 초선 의원은 윤핵관과 대통령실, 최근의 당내 혼란에 대한 평가가 다 합쳐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윤심을 내세우며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친윤 핵심들과 무리한 비대위 전환에 대한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친윤계 의원은 주호영 추대론에 대한 반발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고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내가 아니 의원님들의 표심을 잘 반영해서 이제 원내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표심에서 확인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면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여권에서는 지난번 내부 총질 문자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지난 8월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또 한 번 내홍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은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고와 추가 징계 수위가 언급돼 이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고 유상범 의원은 결국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에 대한 질문에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 윤리위의 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시간여 지나 당 의총장에서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정 위원장이 중징계를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내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즉시 SNS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도 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위원장을 맡기도 전인 8월 13일에 주고받은 문자고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 당을 향해 악담을 한 날이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당원과 당원들에게 난사했는데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헛발질한 거죠. 제명 얘기를 꺼냈던 유상범 의원도 개인적 의견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성상납 의혹 문제가 만약 기소가 된다면 그때는 제명할 수밖에 없지 않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이라던 당 윤리위는 허울뿐이고 뒤에서 친윤계 중진과 윤핵관 윤리위원이 추가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기 한 달여 전부터 결론까지 짜놓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유상범 의원은 이미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어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당시에도 비공개를 전제로 사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해명했지만 이번엔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만큼 윤리위의 비밀 유지 규정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유상범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윤리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윤심 논란과 공정성 시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금도를 넘었다,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역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출석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주 놀랍고 조금 많은 우려와 뒤이어 정치 도의상 선을 넘었다.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할 망정 국민들의 오히려 이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적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으면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시든 현직 대통령이시든. 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해서 증인 채택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당 측이 배후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신원식 간사나 김병주 간사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옮긴 게 아니냐. 누구한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민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국민의힘은 간사끼리 다시 논의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계속해서 태풍 남마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와 영남 지방에 강한 비바람을 남긴 태풍은 오늘 오후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긴장감이 이어졌는데요. 두 주 전에 왔었던 흰남노만큼의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곳곳에서 인명피해 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이따금 기자가 인명피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 갯바위. 서로의 몸에 줄을 묶은 해양 경찰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한 발짝 내딛기조차 힘듭니다. 뒤에서 돕던 다른 해경 대원들까지 거센 파도에 떠밀려 바다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옆 갯바위에서 낚시객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파가 계속 치는데 계속 그 계좌에 계시더라고요. 한 3, 4회 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안 보이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가 4m 가까이 높게 밀려들면서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3시간 가까운 구조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강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방 헬기가 출동해 실종자를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60대 낚시객은 숨졌고 구조 과정에서 해경대원 3명도 다쳤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시도했지만 접근이 안 돼가지고 저희 헬기가 소방 헬기가 이제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주에는 연안사고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해안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이었지만 일부 낚시객들은 갯바위에 올라 낚시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안에 최대 7.1m의 파도가 일고 시속 88km의 강풍이 관측된 제주에는 오늘도 사흘째 연안사고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곳곳에서 높은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시 망상 해변에서도 4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던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12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 철탑이 부러지고 달리던 화물차의 문이 열려서 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여 미터 높이의 골프 연습장 철탑이 힘없이 부러져 꺾였습니다. 철탑을 연결하는 철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그물도 여기저기 찢어졌습니다. 직경 15cm의 강철 기둥으로 구성된 철탑들입니다. 7개가 부러지거나 휘어졌는데 당시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해안가에서 때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동안 편집하는 건 많이 했는데 이런 건 처음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는 건 대부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고 당시 거제 인근에선 시속 100km의 강한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울산대교를 지나던 한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섰습니다. 적재함을 덮는 개폐식 문이 완전히 꺾여 위험천만하게 흔들리고 그 밑으로 아슬아슬하게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태풍에 화물차의 문이 맥없이 열리고 휘어지면서 울산대교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400년 세월을 버텨온 보호수 팽나무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두동강이 났습니다. 부러진 거목은 제당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부산에선 강풍에 상가 건물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변 보행로와 도로가 유리 파편으로 뒤덮였고 남로보다는 오히려 비는 조금 덜한 느낌인데도 바람이 너무 세 놓으니까 다니는 데는 조금 위험한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남해안에선 가건물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쳤습니다. 밤에는 불안해서 진짜 바람 불면은 저쪽 벽면에도 조금 막 덜렁거리는 그런 게 있어갖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설쳐서요. 충북 제천에선 주택 지붕이 날아가면서 보합선이 끊어져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과와 대추 등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들의 낙과 피해도 경남에서만 92헥타르 넘게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 태풍 생치기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불과 2주 전에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과 울산 등 바다 근처에 있는 산업 도시들은 혹시나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컸는데요. 이 수출을 앞두고 있던 자동차 수천 대, 또 한 대에 1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선박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수출용 선적 부두 4~5천 대의 수출용 차량이 늘 대기하던 부두가 텅 비었습니다. 태풍을 앞두고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내륙 쪽 차구지로 모두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긴급 운반조 120여 명이 편성돼 꼬박 이틀을 걸려 3천 대의 완성 차량을 모두 옮겼습니다. 이번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하면서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침수 피해도 우려되지만 부두에 부딪힌 파도가 강한 바람을 타고 차량에 연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 가격이 1조 원에 육박하는 LNG 선박도 모두 일찌감치 서해로 피항시켰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박은 모두 이동시킨 건데 흰남노 때도 선박을 미리 피항시켜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17일까지 선박 피항을 완료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 결과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주 전 태풍 흰남노로 49년 만에 용광로가 멈춘 포항제철소도 어제까지 15,000명이 동원돼 복구와 방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공장 둘레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방수벽을 설치해 2차 침수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지난번 1차 피해가 물이었기 때문에 지하 물뱀 부분에 재차 침수가 안 되게 공장 밖에 방수벽을 설치하는 걸 중점적으로 많이. 다행히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빠르게 빠져나갔지만 앞으로 오게 될 태풍들이 또 걱정인데요. 가을 태풍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 위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 태풍이 이렇게 강해지고 또 잦아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태풍의 전망까지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 세찬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남마돌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입니다. 7월과 8월에 4호 에어리, 5호 송다, 6호 트라세, 그리고 9월에는 11호 흰남노와 14호 남마돌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파란색이 여름 태풍, 붉은색이 가을 태풍인데요. 벌써 여름 태풍 3개, 가을 태풍 2개, 이렇게 5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반도로 오는 태풍이 연평균 3.4개 정도니까 예년보다는 1.5배, 9월만 따지면 2배나 많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여름에 온 태풍 3개보다 가을에 온 태풍 2개가 훨씬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로 오는 가을 태풍이 늘고 위력도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4년부터 2019년까지 66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235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2002년 이전에는 가을 태풍 비중이 전체 20%였지만 2002년 이후에는 31.6%까지 늘었습니다. 가을 태풍의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위력도 강해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0년대 이후 가을 태풍의 풍속을 본 건데요. 왼쪽은 2010년 이전, 오른쪽은 2011년 이후를 나타냅니다. 붉은색 영역이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18km, 초속 33m 이상의 강풍이 분 곳들인데요. 이전에는 강풍 부분이 일본 규슈 부근에 이렇게 집중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남해와 이 동해 그리고 강원도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로 오는 가을 태풍의 수가 늘고 위력이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상에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한반도 근처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해 있다는 것이고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해 가을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고 태풍의 경로도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를 향한다는 겁니다. 높은 수온은 태풍에 더 많은 에너지도 공급해 태풍을 키웠습니다.
온난화에 기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이런 조건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더 심해지면 심해지고 할 것이지 약해지진 않을 것이다. 9월은 물론이고 10월에도 한반도로 오는 태풍이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올가을은 어떨까요? 이것은 이달 초와 최근의 서태평양 수온을 비교한 화면입니다. 예년보다 수온이 높은 곳은 주황색과 붉은색인데요. 이달 초 수온을 보면 서태평양 전역이 온통 붉은색으로 수온이 높고 에너지 과잉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다는 확연히 붉은빛이 줄어들었고요. 서해와 남해의 동중국해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 개의 강력한 가을 태풍, 즉 흰남노와 무이파, 남마돌이 바다의 에너지를 썼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서태평양은 한결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고 당장 한반도를 위협하는 태풍은 안 보이는데요. 10월까지는 서태평양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반지하 집에 사는 사람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세 모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그런데 이 집이 정부가 2년 전에 전수조사까지 해서 만들었던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까지 해놓고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대체 뭘 했던 걸까요? 박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내린 8월 9일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40대 발달장애인 자매와 10대 딸이 사망했습니다. 야 빨리 얼른 지하 가봐라. 애들이 물 차서 못 나온단다. 문이 안 열린 거야. 물이 차가지고. 국토부는 2년 전 이런 사고를 막겠다며 전국의 반지하 집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당시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8,631가구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로 분류하고 핵심 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세 모녀가 사고를 당한 집도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전수조사까지 해놓고 정작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그 2년 동안 정부는 뭘 한 걸까?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관련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선별했던 것이고 그것도 지자체에 통보를 했던 것이고. 반면 서울시는 말이 다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준 자료는 두 가지. 침수 우려 가구,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세 모녀가 사고를 당한 반지하 집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됐지만 침수 우려 가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그걸 자기들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걸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핵심 관리 대상 8,631가구 가운데 10%인 814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외국 기업들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만든 자회사는 껍데기만 남기고 이익은 본사로 몰아준 뒤에 자회사를 폐업해버리는 건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덴소의 한국 자회사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가 이 회사의 청산 계획이 담긴 극비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먼저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와이퍼를 납품하는 한국 와이퍼. 일본 토요타 계열의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가 100% 지분을 가진 일본 회사입니다. 올해 7월 주주총회에서 청산, 그러니까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와이퍼의 직원은 280명. 노사가 작년 10월 고용 안정협약까지 체결했는데 불과 9달 만에 갑작스러운 청산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회사 청산할 테니 나가라.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갈 데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 청산은 이미 2년 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2월 일본어로 작성된 내부 기밀 문건. 첫 장부터 분기마다 판매량과 직원 수를 줄이고 2024년 12월 청산한다는 계획이 등장합니다. 노동조합 현황도 분석하고 파업에 대비한 재고 비축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대차에 납품할 대체 생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폐업 시나리오를 놓고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 임원이 현대차 담당자와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극비 정보가 새지 않도록 현대차도 보안을 지켜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현대는 당연히 물었겠죠. 이유에 대해서 덴소코리아는 설명했을 겁니다. 청산을 위해서입니다. 라든지 몰랐을 리 없을 거다. 레인보우 인센티브 검토라는 제목의 또 다른 극비 문건. 계획대로 회사 청산에 성공하면 42개월치 급여에 특별 위로금과 성공 보수까지 더해 사장에게 4억 2,800만 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상무 2명과 부장 3명에게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단 성공 보수는 직원들을 조기 퇴직시키고 위로금을 18개월치 월급 이내로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전형적인 먹튀죠. 기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회사는 청산하겠다 그러면서 거짓말한 건데 그게 이제 문건으로도 이렇게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청산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한국와이퍼는 와이퍼 27개 품목의 생산을 중단했고 직원들에게 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 한국와이퍼는 청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440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적자가 났을까요? 저희가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원가보다도 싼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회사는 손해를 보고 대신 일본 본사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계속해서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와이퍼 매출의 70%는 같은 덴소 계열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와 거래해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와이퍼가 와이퍼를 만들어 덴소코리아에 납품하면 덴소코리아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0년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10년 누적 적자가 440억 원이나 됩니다. 왜 적자가 났을까? MBC가 전문가 3명의 도움을 받아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분석했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인 원가율이 작년에 129%, 재작년에는 111%나 됩니다. 원가가 129원, 111원 들었는데 물건값은 100원만 받았다는 뜻입니다. 팔면 팔수록 한국와이퍼는 적자가 나고 덴소코리아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결국 정책적으로 덴소코리아가 그 가격을 결정해 온 것이고 모든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덴소코리아는 돈을 벌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덴소코리아 역시 지난 10년 동안 누적 36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번 걸까? 확인해보니 덴소코리아는 일본 덴소 본사에 매년 막대한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2,400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한국와이퍼는 적자로 폐업까지 몰리는 동안 일본 덴소 본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위부들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인 거죠. 결과적으로 회사는 이제 부실화됐고 경영진은 배임의 소지가 있는 거죠. 한국와이퍼는 회사가 일부러 적자를 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가격 경쟁이 심했고 노동조합 요구로 임금이 올라 원가가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덴소가 한국에 만든 자회사들에서 기술 사용료와 이자 비용으로 가져간 돈은 지난 10년 동안 4,400억 원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전주환, 나이는 만 31살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전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애도를 표하면서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직후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전주환의 사진입니다. 1991년생, 만 31세입니다. 공인회계사 합격 이력을 가진 전주환은 지난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이어 3년간 불광역 영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입사 동기였던 피해 영무원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혐의 전부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도 충분하며 스토킹 범죄 예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형과 헤어진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또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등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 10명 중 절반은 스토킹 또는 교제살인 피해자였습니다. 또다시 스토킹 피해자가 숨지고 나서야 검찰과 경찰은 스토킹 신고부터 영장 신청까지 긴밀히 협의해 구속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물론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까지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구금 조치 등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가고 있지만 애도를 표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물과 두려움,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는 신당역 현장에 차현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차 기자. 뒤로 보니까 메시지들도 많이 붙어 있고 국화도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까? 네, 저녁 8시가 넘었지만 이곳 신당역 추모 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마친 직장인, 수업을 끝낸 학생 등이 속속 들러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수많은 메모가 붙어 있고 탁자 위아래로 국화도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피해자를 기리는 물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피해자가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진 커피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있고 이렇게 생수와 과자도 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온 건지 시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스토킹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시라는 추모부터 더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까지 그 앞에 한참을 머물렀던 여성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두려움은 늘 느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맨날 오고 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공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 소름 끼치고 무섭다는 두려움부터 너무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과 그 두려움이나 공포라든지 왜 가해자에 대한 구속도는 격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과 분노가 교차한 신당역 현장. 영장만 잘 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하는데도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비판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경찰 수사 속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주환이 앞서 피해자를 향해서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은 물론 각종 협박 문자를 370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피해자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경찰에서 범죄 피해 평가 상담을 2차례 받았는데요. 상담 결과서엔 피해자가 전주환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적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4월쯤부터 전주환의 범죄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데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전주환의 계획 범죄 증거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미 범행 11일 전인 지난 3일에 구산역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 조작 앱을 설치하고 범행 당일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경찰의 추적과 처벌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당역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전주와는 범행 시점 최소 한 달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특히 근무지나 근무 일정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직위 해제 상태였는데도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권한이 전주환에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주환은 범행 2시간 전쯤 은평구 구산역 일대를 집요하게 돌아다녔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거주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다 피해자와 뒷모습이 비슷한 여성을 7분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찾아가 범행했습니다. 전주환은 어떻게 피해자의 과거 집 주소를 알아낸 걸까? 취재 결과 경찰은 전주환이 직장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주소지까지 알아냈음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부망에 적시된 피해자의 집 주소가 과거 주소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전주환은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메트로넷 화면입니다. 일반 직원이 조회할 경우 화면 어디에서도 다른 직원의 주거지 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주환은 주거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주환이 과거 불광역에서 근태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열람 권한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에 체포까지 됐는데도 내부망 접속은 물론 정보 열람 권한이 차단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주환이 내부망에 접속하려 했던 시점은 최소 범행 한 달 전부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앞서 전 씨는 먼저 자신의 집 주변 지하철역인 이곳 증산역을 여러 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촬영 및 스토킹 재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됐던 지난달 18일. 원래 근무지인 불광역에 갈 수 없었던 전주환은 이날 증산역을 찾아가 휴가 중인 직원이라며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직원들은 능숙하게 직원 아이디를 쓰는 전주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는 일은 확인이 안 됐어요. 경찰서에서 아는 건 모르지만 저희들은 몰라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주환이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직원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 같은 참사를 막겠다고 만들어진 게 바로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이 법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뒤 수사 초기부터 잠정 조치라는 걸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1호 서명 경고부터 접근 금지, 통신 금지, 그리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잠정 조치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MBC가 잠정 조치가 내려졌던 스토킹 범죄자의 판결문 46건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조치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피해자를 찾아가서 접근 금지 명령서를 집어 던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법조팀 양소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명령을 받은 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 잠정 조치 결정문을 받자마자 오히려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결정문을 집어던졌고 신고를 못하게 휴대전화까지 빼앗았습니다. 다시 신고하면 감옥에 가야 하니 제발 신고하지 마라. 주차해둔 차에 다가가자 이렇게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헤어진 옛 연인이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찾아와 차를 가로막고 벽돌로 유리창까지 깼다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무시하고 또 찾아온 겁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잠정 조치를 받았던 46명의 1심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잠정 조치를 지킨 건 단 10명. 나머지 36명, 80% 가까이는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 달간 수천 통 문자를 보냈다가 통신 금지 명령을 받은 한 가해자는 나중에 사과하면 늦는다. 외출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남자 몇 명 보내겠다. 대가 똑똑히 치르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잠정 조치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 결정을 어기면서 범행을 계속한 건데 처벌은 어땠을까? 36명 중 21명, 절반 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7명, 19%는 벌금을 냈는데 금액은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였습니다. 간대한 처벌을 계속 관행적으로 했단 말이죠. 법원 스스로 자기네 판단을 부정하는 모순을 반복한 건 아닌지, 그리고 범죄자들한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명, 22%였는데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범죄가 합쳐진 경우들이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으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도 2명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소식인데요. 한 식당에 100만 원이 넘는 삼겹살을 주문한 손님이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2번 울리는 이른바 노쇼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살 것처럼 상인들을 속이고 현금까지 챙겨서 달아난 상습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가게로 들어와 젓갈 200만 원어치를 주문합니다. 당장 돈이 없다며 계좌번호를 받은 뒤 택시비를 주면 함께 입금하겠다며 4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어려운 상인들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자그마한 저기 업소에 자기가 팔아주고 싶어서 왔다. 그게 한 20-30분 내에 말이 얼마나 말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 여성은 석 달 뒤 또 다른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수십만 원어치 단체 예약을 한 뒤 지갑을 차에 둔 채 수리를 맡겨 택시비가 없다며 계좌이체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준 전화번호도 회사도 가짜였습니다. 전화를 해봤어요. 114로. 그랬더니 이런 데가 없대요. 이거 사기다. 사기. 이거 다음 주문해놓고 어떡하냐고 막. 경찰에 붙잡힌 50대 여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대전 지역 옷가게와 식당 10여 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시장 상인의 돈을 뜯어왔습니다. 드러난 피해는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지만 거짓 주문으로 인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해 규모는 훨씬 큽니다. 소액이고 피해자의 과실 등이라고 판단하고 신고를 안 했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되지만 신고가 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대량 주문을 하더라도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현금과 물품을 건네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현재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지역마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덮친 가고시마현의 건설 현장입니다. 19층 아파트를 짓고 있던 타워 크레인이 강풍에 꺾여 축 늘어져 있습니다. 후쿠오카현의 건물 옥상, 5개 광고판도 역대급 돌풍을 못 견디고 넘어져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규슈 지역에선 순간 풍속, 시속 234km의 돌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뿐만 아니라 폭우도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야자키현엔 하루 만에 720mm, 지난 나흘간 10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9월 한 달간 내릴 강우량의 2배에 이릅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논 가운데로 떠밀려간 승용차 안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길을 가던 71세 노인은 140cm,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40대 남성은 산사태로 매몰돼 숨졌습니다. 후쿠오카현에서도 고령의 남성이 침수됐던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やっぱりね、やっぱ台風怖いですよね。これだけ水が出るとなかなかですよね。 기록적 폭우에 강이 범람해 농경지가 잠기면서 수확을 앞둔 1년 벼농사가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미야자키 현청은 노베오카시 등 북부 지역에 도로 침수와 산사태로 100여 가구가 고립돼 있다며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目の前の川もかなり溢れてたのでちょっと怖いなと思ってそれで家族で避難してきました。
현재 오사카 북쪽 효고현을 지나고 있는 태풍 남마돌은 일본 동쪽으로 이동하며 오사카, 나고야는 물론 도쿄와 삿포로 등 전 지역에 걸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아침 미국으로 떠나려던 기시다 총리는 출국 일정을 미루고 태풍 피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충북 괴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붙어서 죽어가던 진돗개가 투숙객에게 발견이 돼서 가까스로 구조가 됐습니다. 경찰은 주인이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충북 괴산의 한 펜션 주차장. 견사 주변에 있던 남성이 자리를 뜨자 갑자기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안에 있던 2년생 진돗개 몸에 불이 붙은 겁니다. 우연히 목격한 투숙객들이 불을 꺼 진돗개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지만 귀에서 몸통까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락사를 권할 정도였어요. 흉터를 갖고 살아야 되는 애기 때문에 어떻게 입양이 잘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60대 개 주인. 견사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우연히 벌어진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교육 차원에서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이 난 거를 인정한다는 거지 내가 뭐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은 60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현장과 개 피부 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돼 고의적인 학대로 판단하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개 주인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고의적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려서 그 불을 붙였다는 그 학대의 정황이 있어서 그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개 주인은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학대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확 뿌렸다고 그랬거든요. 생사가 불투명했던 진돗개는 유기동물복지협회로 인계돼 현재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마지막 국내 평가전을 위해 축구대표팀이 오늘 소집됐습니다. 오랜 골 침묵에서 벗어난 손흥민 선수도 밝은 모습으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개막 9경기 만에 그것도 환상적인 득점포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기나긴 골 침묵에서 벗어났던 손흥민. Hat-trick and help the team, which is really, really important, and yeah, can go in the national team with fresh energy.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환한 미소를 되찾은 손흥민. 팬들의 환호 속에 귀국해 곧바로 파주 트레이닝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의 훈련이 마무리되기 전 합류해 오픈 트레이닝에 찾아온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표팀 동료들도 부담을 털어낸 캡틴 손흥민에게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고요.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또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주변 선수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의 말대로 본선 최종 명단에 가까운 최정예 멤버가 총출동하는 이번 A매치 2연전. 전술과 조직력,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 특히 K리그에서 맹활약을 바탕으로 처음 대표팀에 뽑힌 양현준. 짧은 시간이라도 존재감을 발휘해야 본선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저돌적이고 그런 돌파 쪽이 또 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벤투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벤투 감독은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번 2연전에서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Our idea, try different things, but we will see during the week what we are going to do. And then you will see during the games. 소집 첫날 팬들의 환호 속에 공개 훈련을 진행한 대표팀. 나흘 뒤 코스타리카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유니폼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도깨비와 호랑이가 새겨진 갑옷 같다는군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항상 공개될 때마다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축구대표팀 유니폼. 카타르 월드컵을 2달 앞두고 대표팀의 새로운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모델로 나선 가운데 홈 유니폼은 대표팀 전통의 짙은 붉은색으로, 원정 유니폼은 검정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선수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접했을 때는 좀 살짝 의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물이 훨씬 예쁘고 또 빨리 팬분들 앞에서 빨리 이 유니폼 입고 빨리 경기에 뛰고 싶다. 원정 유니폼엔 전통 문양 3태극을 재해석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이미지를 담았고, 홈 유니폼에는 호랑이 줄무늬와 함께 도깨비 꼬리를 형상화했는데 황희찬도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도깨비와 호랑이를 생각하면 어떤 상대도 두려움 없이 맞서는 이미지잖아요. 그 힘을 갑옷처럼 입고 더 경기장에 임할 수 있어서. 대표팀은 오는 23일 코스타리카전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오는 11월 국내에서 KBO 올스타와 맞대결을 갖습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와 KBO 올스타가 부산과 서울에서 4차례 맞대결을 펼칩니다. 11월 11일과 12일엔 부산 사직구장에서, 14일과 15일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각각 2경기씩을 갖게 되는데요. 마이크 매시니 캔자스시티 감독과 이강철 KT 감독이 양팀 사령탑에 선임된 가운데 선수 명단은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는 이 역사적인 맞대결을 전 경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내일 오전 중에는 일본 센다이 부근에서 완전히 소멸하겠습니다. 이 태풍이 빠져나간 뒤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북서쪽에 찬 공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밤 사이에는 공기가 급격히 서늘해집니다. 그동안 나타났던 늦더위가 사라지면서 내일과 모레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 특히 모레는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져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강릉 주문진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대부분 해안가에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우 강한 파도가 방파제로 밀려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해안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의 하늘 맑기만 하겠고요. 모든 해안가와 해상의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최고 10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 16도, 대전 14도, 안동 13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도 서울이 24도, 대구 22도 등으로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동안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가을다운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